네, 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상희 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제목은요,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무아님 안녕하십니까? 네, 엑소 황님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있나요? 네, 잘 들리고 있으면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무진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최민영님도 오셨고, 김혜연님, 그리고 신웅님, 그리고 살모사님, 네, 김상진님, 네, 김상진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잘 들린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제 방송을 시작해도 되겠네요. 네, 이은임님, 네, 우리 무아님 또 광고 시청하시고 계세요. 네,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무아님. 네, 최민영님, 네, 러브 사랑 마미님 반갑습니다. 사랑 표시 4개 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하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마미님. 늘 제가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안개꽃님 잘 들린다고 그러시고, 안녕하세요, 안개꽃님. 네, 김수영님 잘 들리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모습이 약간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 모습이 오늘 두 가지가 달라진 게 있죠. 하나는 제가 양복과 이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 달라졌죠. 좀 캐주얼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화면에. 그렇죠. 바로 제가 여기에 마이크를 달고 있죠. 네, 요 마이크를 제가 달고 있습니다. 요 마이크를 달게 되면 음량이 좀 더 조절이 잘 되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걸 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네, 신님, 네, YJN님, 네, 곽은주님, 휴일인데 나오셨네요. 그래서요, 곽은주님, 오늘은 그냥 휴일이 아니고요, 어린이날로 인한 대체 휴일이지 않습니까? 5월은 바로 가정의 달이고요. 요즘 가정에 여러 가정 중에 한 가정, 또 이렇게 사실은 뭐 한 사촌까지 이렇게 걸치다 보면 집집마다 장애인 한 분쯤은 다 계시거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나 장애인의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안 될 것 같죠? 누구나 장애인으로 사실은 저 세상으로 가십니다. 제가 이 사실은 제가 확실히 알아요. 왜냐고요? 제가 의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장애인의 과정을 거치고 저 세상으로 가시는데요. 만약에 장애인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분은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비명 행사하시거나 갑작스럽게 그냥 주무시다가 급사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장애인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의 달을 맞아서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죠. 취약한 인구에 해당되는 이 장애인 이슈 좀 다뤄보겠는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장애인 이슈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이슈 중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죠. 우리 천광명님께서 이상희 교수님 연휴에도 가르쳐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뭐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의 국민으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되고,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줘야 또 다른 분들이 저기가 좋은 곳이구나 라고 하고 또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복지국가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야 되는데, 장애인 이슈, 굉장히 중요한 복지국가가 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이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까먹고 계셨던 분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누가요? 모든 국민은. 자, 이 모든 국민에서 과연 장애인도 속할까요? 장애인도 과연 제대로 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한 사회 경제적 생활을 누릴 권리입니다. 사회 경제적 생활을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많은 경우에 차별을 당하고 있죠. 또 누릴 수 없는 조건에 너무 많이 처해 있죠. 행복하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이런 게 바로 행복추구권에 다 포함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막 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들은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죠. 자,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헌법에 명시된 바로 이 행복추구권을 실제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그러지 못한데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 분들이 더 그러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요, 이 장애인 그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사실 자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유가 바로 이동의 자유인데 휠체어를 타고 계시면 이동의 자유가 많이 제약당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 이동권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오늘 이것 좀 짚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을 짚어봤으면 또 과제를 찾아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무진혜님께서는 커피 생두 볶으면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커피 좋죠. 네, 커피 좋습니다. 저도 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향긋한 냄새 맡으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애 이동권에 관해서 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단법인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회원이 저희 홈페이지에 실은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시안에 실려 있는 칼럼인데요.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의 저자는 이주영 님인데요. 이주영 님은 현재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원 학생이죠. 박사 과정 학생인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이었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시청역까지 휠체어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했습니다. 이 시위를 작년 6월에 하게 된 이유가요. 2017년 10월 20일 그 어떤 장애인 한 분이 한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신길역, 그러니까 1호선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의 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고 또 언제라도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종의 장애인들의 퍼포먼스였죠. 그리고 또 이제 작년 6월에 이런 퍼포먼스, 그러니까 지하철 휠체어 승하차 시위가 있었으니까요. 한 10개월 지났죠. 그리고 한모 씨가 그 신길역 1호선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추락 사망을 한 지는 대충 한 2년 됐습니다. 벌써. 자, 그러면 2년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6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전에는 장애인들이 시위를 했는데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실제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길역의 경우에는 사고가 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서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신길역 쪽으로 지나갔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승객들이 아직까지도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휠체어 리프트는 2년 전에 한번 추락해가지고 장애인 한 명이 사망했던 바로 그 휠체어 리프트죠.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 휠체어 리프트를 계속 이용해야 될 텐데 이게 안전할까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실제로 이게 운영이
좀 곤란합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입니다. 이런 팻말이 자주 붙어 있고 또 휠체어 리프트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휠체어 리프트도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왕왕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이제 행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12월에 장애인 이동권 정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 선언에서 서울시는 이렇게 밝힙니다. 2022년까지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죠. 2022년이면 아직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1월,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 그 엘리베이터에 아직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가 277개 중에서 26개라고 합니다. 아직은 26개 역사에 설치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이 26개 중에서 16개 역사는 환기실의 그 설비 위치 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당장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신길역 그 지하철에서 이 장애인 그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가지고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셨고, 그리고 지금 2년쯤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서울의 277개 역사 중에서 26개 역사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국 장애인들의 현 주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상에서는 어떨까요? 지상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지난번 언론에 나왔던 타이틀인데요. 바쁜 시간에 못하러 휠체어를 끌고 나와.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말 같습니까? 바쁜 시간에 못하러 휠체어를 끌고 나와.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요.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던 한 장애인 승객이 저상버스 기사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 기사가 이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는 휠체어 장애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바쁜 시간에 못하러 휠체어를 끌고 나와.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바로 저상버스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의무가 없는,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의무가 없는, 그러니까 비장애인 승객들이죠. 이 비장애인 승객들의 마음속의 반응이 어땠을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저상버스의 승객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승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굉장히 급한 일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저상버스 탄다고 거기서 뭐 2분, 3분, 4분을 까먹는다면 저도 속으로는 이 하필이면 이 바쁜 시간에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된 사회적 인식을 가질 기회를 부여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상버스 운전사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툭 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복지국가의 국민으로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은 26%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한 26%가 되고, 그리고 이 지하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한 20%가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한 5%포인트 더 수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편한 겁니다. 사실 이게 지하철 타려면 그 지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그 불편하거든요. 저상버스가 있으면 차라리 굉장히 좋죠. 어쨌건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한 26%가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현재 서울 시내버스 7,160대 중에서 약 44%인 이 저상버스를 2023년까지 100%로 바꾸겠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되면 서울시에 다니는 100%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다 바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셨습니까? 잘 몰랐죠?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잘 이제 모르는데요. 지금은 한 44%, 그러니까 서울시에 다니고 있는 버스 100대 중에 44대, 44%는 저상버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이제 100% 저상버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우리 김혜연님께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곽은준님께서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이신데 다음 서울시장님은 어느 당에서 어느 분이 당선되실지 사실 염려가 좀 됩니다. 특히 서울 시민들께서는 후보를 매의 눈으로 보시고 제대로 된 후보에게 한 표 던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곽원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우리 곽원준님도 반성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중적인 심성이 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좀 자기중심적인 심성이 또 있죠. 이 둘이 늘 싸우는데요. 복지국가의 조건에서 복지국가 국민으로 살면 늘 선한 마음, 공익적 마음이 이게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앞선다라고 하는 거, 제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맞습니다. KSM님, 저상버스는 노인도 타기가 좋아요. 무릎이 덜 아프니까요. 맞습니다. 저상버스는요, 노인만 타기 좋은 게 아니라요,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 그리고 라떼 파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라떼 파파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키우는 아빠들이 유모차를 끌고 굉장히 많이 나오실 텐데요. 앞으로 유모차를 끌고 바로 버스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저상버스의 힘이죠. 네. YJN님, 몰랐어요. 반성하게 되네요. 네, 우리 모두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시내에 지금 시내버스가 7,160대가 있는데 이 중에 44%인 3,112대가 이미 저상버스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비장애인 시민들, 그리고 특히 저상버스 기사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진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그러니까 정진법이죠. 대중교통을 혼자서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뇌병변 장애인들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사지가 막 뒤틀려 있고 혼자서는 절대로 휠체어도 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심한 분들은요. 자, 또 지체장애 중에서도 1급이나 2급 장애인 분들, 그리고 1, 2급 그 휠체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요, 그 대중교통을 혼자서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택시를 타면 되죠.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네, 우리 마음이님께서는 공감합니다라고 사랑 표시 2개, 저도 이렇게 하나, 2개, 저도 2개 돌려드렸습니다. 마음이님. 그리고 우리 KSM님은 유모차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제가요, 이게 사실 유럽에서 이걸 많이 봤습니다. 출장 갔다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상버스 세상이 열리게 되면 어린이들 있죠. 초등학생들도 이제 버스를 마음껏 잘 타게 됩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아니면 어린이들 그 타다가 잘못하면 넘어지고 무릎 막 다치고 그래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버스, 바로 저상버스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런 저상버스도 혼자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 있죠. 중증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이런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는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진법 제16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법이 있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진법
제16조에 장애인 콜택시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행 규칙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에 보면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그러니까 특별 교통수단이라 하면 이제 장애인 콜택시죠.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1급이나 2급 장애인은 혼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뭘 이용하죠? 바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두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법이죠? 바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진법. 이 법에 따라서 장애인 200명,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시 단위 지역에, 어떤 지역에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이 만약에 1000명이 있다. 그럼 200명당 한 대를 둬야 되니까, 그럼 1000명이면 5대를 둬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외출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하려면, 그러면 얼마를 기다리면 이 콜택시가 올까요? 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얼마 기다리면 올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중에 1급 장애인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집 앞까지 콜택시 오겠죠? 자, 오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평균 시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1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KSN님 틀렸습니다. 2시간, 평균이 2시간 이상이래요. 자, 그런데 평균이 2시간이죠. 실제로 차량이나 교통사정이 좋지 못하면은 심지어는 4시간, 5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아이가 특수학교에 가야 되는 경우에 이 장애인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 예약을 해놨는데 장애인 콜택시 번호 1시간 만에 오려니 해가 불렀는데 4시간이나 5시간 뒤에 오면 이제 이미 예약 시간 다 지나가 버려 가지고 그때 가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민영님 예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약을 하는 겁니다. 예약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2시간 만에 와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빨리 오는 경우에는 1시간 안에 올 수도 있죠. 평균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약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해서 도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올해 장애인 콜택시를 작년 대비 45대나 정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2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82대죠. 그러니까 장애인 1급, 2급 이렇게 중증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두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482대를 운영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2022년까지 682대, 200대를 더 정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82대쯤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콜로 전화하면 바로바로 이제 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저는 머지않아서 이제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병이 이제 하나 또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잘만 되면요, 장애인들의 권익 정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맞춤형 제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장애인 등급제가 되다 보면 1급이나 2급이 아닌 상급 장애인 중에서, 상급 장애인은 또 숫자가 더 많아지거든요. 아니면 4급 장애인 중에서라도 나도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하다라고, 이분들도 이제 이용하겠다라고 필요를 제시하면,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기로 했던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682대까지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걸로도 모자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정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우리나라 한국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실 제가 독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주로 서울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경기도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를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그러고 우리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살고 있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굉장히 지금 장애인 이동권 현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만 생각하시고 이걸 전국의 상황으로 이걸 이제 함께 그걸 대치하시면, 그러니까 서울 상황처럼 전국 상황을 생각을 해버리시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전국적인 상황은 서울 상황보다 훨씬 더 뒤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2022년 1월 1일까지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 프리를 구현할 것을 의무로 하는 여객 운송법을 이미 2013년에 실행했다고 합니다. 자, 2013년에 독일에서 실행된 여객 운송법, 여기에 따르면 2022년 1월까지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서 대중교통은 완전하게 장벽이 없는 겁니다. 배리어 프리를 구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독일의 어떤 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인 능력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정해진 기간인 2022년까지 만약에 100% 배리어 프리를 실현하지를 못한다면 이 지자체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소명을 해야 될 그런 역할까지도 이 법에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칼럼을 쓴 그 이주영님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이 대학교가 위치한 인구 한 8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 마부르크인데요. 마부르크 대학교가 위치한, 사실 마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전통이 한 500년쯤 된 이 마부르크 대학이 위치해서 있는 교육도시인데요. 이 마부르크에서 인구 8만 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중교통의 배리어 프리 계획을 2020년까지 실현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법에서는 2022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마부르크에서는 2020년까지 이미 이제 실현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 당국의 의지가 아주 돋보이는 거죠. 이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마부르크에는 현재 24개의 그 버스 노선이 존재하는데 2016년에 쓰인 마부르크 대중교통 계획서를 보면 이미 2016년 당시에 모든 시내버스가 100% 저상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부르크 시에는 2016년에 모든 시내버스가 100% 저상버스로 이루어진 거죠. 참 부럽죠. 조그마한 중소도시인데도 이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부르크시가 계속해서 배리어 프리를 쫓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저상버스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배리어 프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저 이거 칼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시각장애인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부르크 시의 계획서에 따르면 마부르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니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의 차량의 종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차 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손잡이를 잡지 않습니까? 이 손잡이의 위치가 차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마부르크 시는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배리어 프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저상버스에 올라탔을 때 먼저 이게 손잡이를 잡을 텐데 그 손잡이의 위치가 차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배리어 프리가 구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의 수도이고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시내버스, 지상철 다 있죠. 자, 베를린의 경우에 시내버스는 이미 2009년에 그리고 지상철은 2017년에 모두 다 저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가 완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요. 지하철은 그런데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합니다. 베를린도 2020년까지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도 완전한 배리어 프리를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일 사회법전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일도 이 장애인 콜택시 있죠. 장애인 콜택시를 역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복지국가 독일에는 사회법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법전이 있는데요. 사회법전 제12권, 사회법전 제9권 뭐 이런 데 보면 여러 조항에 걸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우러져 공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우러져서 공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삶,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보장 장치를 법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이 그들의 일상이나 여가 시간 등을 이 장애로 인한 이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죠.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이동 장소, 이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거죠. 장애인들에게 공동의 삶과 공동의 문화가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사회법전의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대중 운송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들이 병원에 간다라든지 재활시설에 간다라든지 이건 의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출퇴근하는 장애인들, 또 등하교하는 장애인들, 혹은 행사장에 간다라든지 독일에는 뭐 여러 곳에 축제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축제 장소에 간다라든지, 그리고 장을 보러 또 장애인들이 갈 수가 있죠. 또 친척을 방문한다라든지, 심지어는 피크닉 가는 거, 소풍 가는 거죠. 이런 건데 의료 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법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전 참, 이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용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이거 비용 문제는 누가 책임지죠? 자, 비용 문제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런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 이 비용은요, 그 이동의 목적에 따라서 세 곳의 기관에서 분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때, 아까 제가 이동의 목적 중에 세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자, 첫 번째 뭐였죠? 병원 갈 때,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재활시설을 이용하러 갈 때, 이럴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누가 돈을 대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주는 게 제일 좋겠죠. 맞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독일의 공공보험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그분이 그 장애인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이 직장보험이든 지역의료보험이든 간에 이 공보험의 보험에서 이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 주고요. 자, 그러니까 공보험에 가입된 중증장애인이 병원이나 재활시설을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공보험에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공보험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지역의료보험이면 아오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아오카. 그러니까 이 아오카에서 앰뷸런스라든지 특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환자도 돈을 조금은 내야 되는데 얼마 내는가 하면 5유로에서 10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000원에서 한 12,000원 그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원 치료가 아니라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보험사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할 경우에 그런 비용을 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지불해 주겠습니까? 바로 노동청입니다. 노동청. 그러니까요, 출퇴근하는 경우죠. 출퇴근하는 경우나 등하교하는 경우에는요, 노동청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 차량 이용비의 일부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등하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증 장애인들이 여가 시간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 아까 제가 사회법전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독일에서는 공동의 삶을 비장애인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데, 자, 이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자, 친척 집에 놀러 간다. 축제 기간에 내가 엔조이 하러, 즐기러 간다. 이런 경우 있겠죠.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러 간다. 그렇죠. 그리고 뭐 장 보러 간다. 심지어는 소풍 간다. 이렇게 미리 이제 예약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누가 과연 비용을 부담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특별시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YJM님 문화관광부 아닙니다. 지자체가 바로 비용을 상당 부분을 지불해 준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주영님, 이 칼럼의 저자인 이주영님이 살고 있는 그 마브로크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 서비스를 이미 38년 전인 198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장애인 이동권이 이미 이 동네에서는 38년 전부터 법적으로 확립되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자,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마브로크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한 달에 매달 12장의 차량 이용 쿠폰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장애인들에게 12장의 쿠폰이 날라오는 거죠. 만약에 중증 장애인이 만약 이 중증 장애인이 시력급여 수급자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한다면 그 중증 장애인은 차량 이용 쿠폰만 사용해서 마브로크시에서 지정한 운송회사가 운영하는 택시나 장애인 특수 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장의 차량 이용 쿠폰을 이용해서 특수 차량이나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장애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량 이용 쿠폰에다가 2.5유로를 더 덧붙여 내야 된답니다.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되겠죠? 한 2,800원? 한 2,800원, 3,000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차량 이용 쿠폰에다가 3,000원을 더 붙여서 내면, 그러면 이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거나 장애인 특수 차량을 이용해서 축제장에도 갈 수가 있고, 또 친척집을 방문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소풍을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 마브로크 대학에도 역시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많은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장애인 특수 차량을 이용해서 등교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요, 지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지각을 하지 않고 항상 수업 시간 제때에 맞추어 가지고 휠체어 전용 택시를 타고 착 나타난답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나라 대학가에도 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 이게 바로 독일 사회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마브로크시만 하더라도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휠체어 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서울 시내나 다른 여러분이 사는 지역 도시에서 버스 타면 버스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들어봅니까? 사실 저는 본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지하철에서는 가끔씩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주로. 버스를 제가 잘 못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탄 버스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본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해요. 여러분 자주 보실 수 있습니까? 이 이주영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 독일 살면서 장애인들을 버스에서 자주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한 번도 버스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택시를 제외하고는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이주영님의 고향 지방도시에서도 사실 이 지방도시에는 지하철도 없잖아요. 버스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은 없는 건데, 그 버스에서 장애인들을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주영님이 서울에서 5년 동안을 살았는데, 5년 동안 살면서 버스 안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본 기억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는 이 마브로크시에서 버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일은 늘 일상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일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이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인지 버스 기사 바로 뒤에 있는 좌석은 암묵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좌석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이 승하차를 할 때 어떻게 발판을 내리고 올리는지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또 여기에 살면서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그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하려고 해도 폭언을 하거나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다. 도리어 몇몇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에게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뒤로 조금씩 물러나서 휠체어 장애인이 탈 자리를 만들어 주자, 이런 말을 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원래 이랬을까요? 뭐 저는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제도 속에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키웠다. 바로 사회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든 아니면 휠체어를 타는 분이든 누구든 간에 이동권은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회법전의 그 제도적인 정신이 사회 공공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심성에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게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해낼 수 있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 때문에 짜증을 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독일 사람들은 짜증을 내는 일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야만인 취급을 받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저렴하냐, 이런 평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자, 그러니까 이 바빠 죽겠는데 왜 휠체어로 버스를 타냐, 이런 몰상식한 이제 말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또 몰상식한 심성을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저는 이게 깨어있는 시민의 올바른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께서 뭐 충분하게 제 말씀에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노력을 전국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재정적으로 좀 여력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방도시는 특히 정말로 그 군 단위로 가면 아직은 이 조건들이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서울시는 202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화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라고 서울시장님이 약속하셨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콜택시를 정차하겠다. 아까 682대까지 정차한다,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2022년까지 682대까지 정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상수를 들어서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고요. 이 약속은 꼭 지켜지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승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이동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려면 바로 이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장애인들, 장애가 없는 분들의 이런 보통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혜연님,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최민영님, 부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힘이죠. 복지국가의 어떤 아우라라고 할까요? 복지국가의 모습입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를 선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막 이렇게 심지어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복지국가의 국민들은 최대한 배려하려고 하고
선한 마음이 막 생기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건 나라에 가서 살다 보면 좀 우리가 선해지는 거죠. 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착한 심성이 있는데 착한 심성이 숨어버렸거든요. 세상이 워낙 혼탁하니까 여기서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만인에 대한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악한 심성, 나쁜 심성, 격한 심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성을 우리가 깊숙한 곳에 감춰버리고 이게 따뜻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인 심성이 더 많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도록 하는 그러한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함께 제도가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제도 속에서 살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가 만들자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곽은주님. 독일은 우리나라가 많이 배우고 따라쟁이가 그러니까 따라갈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분단 후 통일을 이룬 것. 곽은주님 맞습니다. 분단 후 통일을 이뤘잖아요. 독일이 해낸 통일 우리라고 못할 리가 없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치 전범들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이것도 우리는 이거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제에 부역한 인간들을 단호하게 반민특위를 통해서 처단해서 했는데 그 반민특위 활동을 이승만 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고 심지어 방해하는 바람에 반민특위가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갑자기 반민특위 이야기 나오니까 반분특위였다. 내 말 실수했다라고 하는 모 의원님 말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네, 최민영님, 우리도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식 개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함께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임필란님,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웃의 많은 분들이 자기 지역에 장애우 시설 들어오면 막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님비죠. 님비 현상인데요. 저는 님비 현상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시설이 님비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우 시설이 하나 들어왔죠. 그럼 그 시설을요, 최고의 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절반쯤을요, 지역사회에다 개방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요. 정부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니, 돈 써야죠. 이런 곳에 돈 쓰라고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세금을 낸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 바로 생활 SOC죠. 이 생활 SOC가 지역에 건설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게 되면 이게 바로 독일 사회법전에서 이야기하는 어우러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아세요? 돈 많이 드는 걸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민영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연주님, 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연주님께서 경쟁, 그렇습니다. 경쟁, 성자 독식 구조죠. 이 성자가 독식하는, 그러니까 winner takes all입니다. 성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이 야만적인 구조.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했던 바로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죠. 지금 이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적 성자 독식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부터 먼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 김연주님은 근데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네, 너무 옳은 말씀을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SM님,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생활 SOC, 이걸 많이 건설을 해야죠. 여기에 근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요.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건설 경기도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죠. 생활 SOC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대강에 땅 파고 묻고 이 짓 하지 말고 생활 SOC를 건설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무한님 말씀처럼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웅님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와 복지의 그 통합적인 발전과 함께 가는 나라, 이게 바로 복지국가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내세웠던 포용적 복지국가가
바로 궁극적으로 이런 나라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대충 다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추가로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곽은주님, 맞아요. 돈을 이런 복지에 쓰라고 세금을 내는 건데요. 그렇죠.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의 주머니에 넣으라고 세금 내는 것 아닙니다. 자, 네, 김연주님.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이명박 이런 분들이 세금을 잘못 사용했거나 또 일부의 호주머니에 닦아 넣었거나 이것은 뭐죠?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고요. 그리고 적폐죠. 촛불 시민혁명이 이걸 갈아엎으라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세금을 냈더니 세금을 정부가 잘못 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세금을 더 내는 거 나 반대한다. 세금 더 내봤자 정부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이분들 말씀에 속으면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SOC 건설하는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금을 적게 낸 국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독일 가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위대한 감시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독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좀 깐깐해요.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주의자들인데요. 고지식한 원칙주의. 근데 어느 정도 깐깐하신가 하면요.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누가 휴지를 버리거나 차를 불법 주차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를 못하고 바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나라가 어떻게 세금을 썼는지 꼼꼼하게요, 감시를 해 주십니다. 이런 감시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도 세금이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허투루 쓰이진 않는지, 이런 걸 오히려 감시하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면 이 감시도 안 하거든요. 세금을 제때 많이 잘 내고,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와 국정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너무 안 내게 되면요. 아, 나는 세금 거의 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든 나는 무관심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세금 적게 내고 신경 끊어버리는 것. 그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내고 늘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은 감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선거제도 개선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민영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서울에 방송하러 올라가거든요. 서울에서 마차와 함께 오후 3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신웅님 고맙습니다. 네. 자, 무진혜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